Me better when I'm with you. 이번 시간에 꼭 IBM과 삼성을 경쟁 상대의 기업으로 보고 있는 곳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못을 박아버리고 앞으로 방송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IBM과 삼성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외신 뉴스 하나가 떴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IBM 양자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도사는 CNBC였고요. 그 내용이 IBM이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JP모건 그 외 12곳의 기업과 협업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판단에는 IBM이 사실상 협업이 아니고 12곳의 기업을 선정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블룸버그 뉴스를 한번 보시면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IBM이 양자 컴퓨터 시험을 위해서 삼성 등 12곳 기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선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뽑아서 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IBM이 삼성 이외에 11곳 기업을 뽑아서 이 양자 컴퓨팅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1997년도에 2큐빗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연구 개발했던 기업이 바로 IBM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주력 회사는 IBM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2곳은 IBM을 위해서 양자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IBM의 하청업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IBM에게 이 받은 숙제는 바로 반도체 및 전자산업 발전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라는 이런 숙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하고 IBM과 삼성의 연결성이 뭐가 있다는 거냐, 전혀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화살의 시위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요 2011년도에 이 그란디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M램을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죠. 도대체 이 그란디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길래 이 M램의 원천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왜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그란디스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M램의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그란디스를 인수해서 자사의 M램 연구기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그란디스가 더 아이러니한 거는요,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업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을 한국에게 주다뇨, 삼성에게 주다뇨.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자금력 부족으로 인수된 거, 그 다음에 뭐 한국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 이거 다 그냥 개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그란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란디스의 실체를 알아야 IBM과 삼성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란디스라는 신생업체가 정말로 스펙타클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고 싶어, 특허 만들고 싶어 해서 뚝딱 생겨난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니고요. 물론 민간 기업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바로 미 국방부 산하방위 산업기술청과
현지 벤처캐피털 이 두 공신력 있는 단체가 2002년도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그란디스를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단순하게 민간 기업이지 이거는 민간 기업을 가장한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그 기업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그랜디스는 불과 신생업체로 설립된 지 5년 만에 엠넷의 특허권을 무려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특허 출원을 50개 이상 진행하고 있는 엠넷의 원천 특허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내가 엠넷을 만들겠다, 돈을 투자해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이 그란디스를 특허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이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벤처 캐피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란디스는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뭐 상용할 자금이 부족해서 삼성한테 인수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시장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란디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특허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다르파, 즉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이 새로운 메모리 사업의 소자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르파는 저 그란디스라는 민간 기업을 그 중심에 두고요, 계속적으로 메모리 소재 개발에 대한 특허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르파는, 그러니까 다르파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엇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방부예요, 국방부. 미 국방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미 국방부가 이 그란디스에 투자함과 동시에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센터에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IBM의 주도하로 TI, AMD, 프리스케일, 마이크론 등이 이 국방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존나리 뽑아내서 만들어낸 그 연구의 부산물, 즉 엠넷의 특허를 바로 그란디스가 꿀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 엠넷의 특허를 그란디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국방부는 그저 그란디스에 투자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저기로 이 특허를 그란디스에게 줬을까요? 그란디스가 어떤 큰 회사도 아니고 유명한 회사도 아닌데 왜 국방부는 저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특허를 다 몰빵해서 집어넣었을까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란디스의 이 최초 창립자가 바로 폴 응우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름 더럽네 진짜. 어쨌든 이 사람이 일단 그란디스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진이라든지 정보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한번 추적해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IBM의 반도체 방막 코팅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란디스는 IBM의 젖줄을 먹고 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미 국방부 다르파는 IBM이 이 특허를 우회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제시해준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 뭐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랜디스, 즉 원천 특허를 삼성이 인수했다라고 나오는 거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IBM의 원천 특허를 빌려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이 양산을 하려고 하는 이 엠넷은요, 미국의 다르파와 IBM이 매우 관심을 갖고 만들려고 하는 큰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엠넷의 가장 기초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역시 IBM입니다. 이 1996년에 IBM사에서 STT 현상을 발견했고요. 이 현상을 가지고 오늘날의 STT 램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엠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모든 기업들은요, 팽이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팽이의 몸통 부분을 만드는 것 뿐이지, 팽이의 촉, 그러니까 팽이를 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팽이의 침은 IBM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미 국방부는 이 엠램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리고 항상 모든 무기를 만들 때 이 IBM이 동참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부터 IBM은 끊임없이 이 국방부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IT, 즉 컴퓨터 어떤 부품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끝없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엠램의 특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국방부가 이렇게 엠램을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엠램의 특징은요, 자기저항이라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이용한 기억 소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기록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소자로서 고속 정보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통합형 정보 저장소의 대표 주자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는 무인 전투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두 가지를 이 엠램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연 처리 없이 그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부팅이 없는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가 실시간 판단력을 정확하게 버퍼링 없이 분석해낼 수 있는 빠른 판단력, 이 두 가지를 해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한테 이 그란디스를 미 국방부 IBM이 준 이유는요, 삼성아, 너는 특허 전쟁에 휘말리지 마. 우리가 그 휘말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이 그란디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막아줄게. 대신에 니네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를 양산해내라. 최대한 불량이 없이. 그러한 의미로 이 그란디스를 준 거라고요. 삼성전자한테. 이 말인즉슨 무슨 의미겠습니까? 삼성이 엠램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걸리적거림이 없을 것이다. 특허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원활하게 엠램을 찍어내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0년 안으로 무인자동차 시스템이 상용화된다. 이게 구라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엠램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미 국방부가 되겠고요. 그걸 기점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급진적으로 발전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이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낸 계획의 일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2016년도 말에 하만을 인수한 이유가 됩니다. 이 하만 인수한 것도요, 삼성이 뭐 이 사업을 키우겠다 해서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언론과 이런 게 다 개쿨한 게,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NXP와 하만이 커넥트드카 협력 강화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XP는요, 이미 프리스케일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주 잘 먹기 좋게 잘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그것을 한 번에 꿀꺽 하려고 하는 현재 인수합병 절차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 NXP를 인수한 퀄컴의 인수합병 규모가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체 모든 그런 전체를 통틀어 봐도 역대 2위의 어마어마한 합병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역대 1위는요, 대리 EMC를 600억 달러에 인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퀄컴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합병을 진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정권을 컨트롤하겠다. 뭐 지금 이러한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NXP와 하만의 이 상호 협력이 바로 퀄컴과 삼성의 협력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이유 역시도
바로 저 퀄컴 때문이라는 거죠. 퀄컴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만을 인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성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뭐 그냥 용기와 모험, 깡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해진 틀, 이미 계획되어진 틀에서 상위 업체의 오더를 통해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삼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부품과 M램, AI 무인 주행 하드웨어 시스템, 이런 독주 체제 실권은 바로 미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어떤 새끼들을 통해서요? IBM과 퀄컴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삼성을 주축으로 해서 발빠르게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이 M램을 미래적인 가치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뭐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하이브리드 메모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대체 메모리다, 뭐 이런 거죠.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하이브리드 차,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더 쉽나? 어쨌든 이러한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M램 말고 과연 뭐가 있길래 이게 하이브리드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짜 IBM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의 미래적 핵심 기술 가치는요, 홀뮨 반도체입니다. 이 홀뮨 반도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 홀뮨이라는 원자의 외부적인 자기장을 쏘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기장이 예전 트랜지스터와 같은 역할의 기억 소자로 변모되는 겁니다. 즉 기억 저장에 필요한 이진수 0과 1로 바꿔서 기억하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바로 홀뮨 원자가 똑같은 성질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홀뮨 반도체는요, 기존의 반도체, 즉 5나노미터 입자의 한계성을 한참 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가 나온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들이 5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홀뮨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홀뮨 반도체는요, 간섭의 한계를 1나노미터까지 줄여도 전혀 물리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즉 간섭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장 영역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M램처럼 비휘발성 메모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저 N극과 S극, 즉 위아래로 이루어진 단일 원자 스핀 상태에서는 일단은 디지털 컴퓨터에 적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정도의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저것을 저 위아래로 이루어진 단일 원자 스핀을 만약에 제어할 수만 있다면 바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만드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상용화된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1비트를 저장할 때 약 10만 개의 원자를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 홀뮨 반도체는요, 단 하나의 원자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반도체 크기를 축소할 수가 있는 거죠. 10만 배 1이 되는 거예요.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그 크기가 말이죠. 굳이 이 10만 배의 1로 줄어든 홀뮨 반도체의 용량을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를요, 이 USB 메모리 카드 한 개의 크기에 저장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아주 뛰어난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 홀뮨 반도체의 연구는요,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한국의 기술개발력으로 최초로 만들어지네 어쩌네 이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연구개발이 한국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드레아스 하인리라는 이 독일 과학자예요. 이 사람에 대한 추적을 해봤는데 이 사람 역시도
IBM에 알마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바로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즉 한국의 홀면 반도체 개발 역시 IBM의 주도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발돼야 될 모든 기술력들이 전부 이 IBM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과연 그러면 국내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디질나게 양산 시스템을 키워 나가야 돼요. 뭐 퍼스트 무버니 뭐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되는데 그거 다 그냥 헛소리고 무조건 저놈들이 원하는 거를 제때 불량 없이 완벽하고 빠르게 찍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존나리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에 빠져 살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운드리 무조건 파운드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한국에 뭐 기술력 있는 개 나발이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운드리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삼성은요 저런 새끼들의 몸종이야. 에? 저 새끼들이 원하는 걸 무조건 이 시키는 거를 잘 따라줘야지만 저놈들이 하고 있는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돌쇠지. 삼성이 뭐 이거 마님이 이래라 그러면 예, 저래라 그러면 예, 안 하면 쫓겨나고. 이건 돌쇠라니까 완전히.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갑자기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퍼스트 무브를 하겠다. 내가 저놈들의 말을 더 이상 돌쇠가 안 되고 나도 양반집 한번 아들내미 돼보고 양반집 대감 돼보련다. 그러고 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IBM의 젖줄을 먹고 계속 자라온 삼성이 젖줄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젖줄이 끊기느냐? 바로 우회 개발 연구를 통해서 삼성에게 지금처럼 계속 기술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면 바로 기술력의 부재가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IBM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얘네들이 방패 삼아서 물건을 지금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특허조차도 IBM에서 빼버려. 그러면 뭐만 만들기만 하면은 내거 니가 침해했네, 니 왜 내 거 갖고 건드리냐, 이제 요거 갖고 막 난리 북새통이 터지는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물건을 안 써줘.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삼성이 말 안 들으니까 양산을 아무리 찍어도 안 산다고. 삼성 걸. 그럼 뭐 삼성 야 안되겠다, 회사 접자, 끝, 우리 이제 거지 됐어, 파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IBM이 어떻게 삼성을 주무르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없다면 이 IBM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삼성 아니더라도 반도체 제조 공정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도 많고요. 결국 그런 기업에게 이 그랜디스와 같은 회사를 방패막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기술력을 통해서 삼성 같은 양산 시스템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죠. IBM은. 뭐 딱히 따지자면 뭐 삼성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삼성을 판단하실 때는 절대 기술력을 논하지 마세요. 기술력은 IBM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하나 물론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하 경영인데, 과거에 그 누구냐 이건희 씨가 마하 경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용 씨는 광석 경영으로 가는 거야. 이제 보니까 광석 경영이야. 이제 마하 경영을 넘어서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냥 지금 삼성이 저렇게 사람을 죽여가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저런 반도체 피해자들 통해서 어떤 후유증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인간 중심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여실히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그란디스라는 기업을 삼성이 인수해 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IBM이 그란디스를 설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 그냥 줬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한 나라의 문화를 붕괴시키는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줘. 대신에 특허 줄게. 이걸 받았잖아요, 삼성이. 암묵적으로 그걸 받았다라는 거. 즉,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대신에 돈만 줘. 내가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만 줘. 그리고 니네들이 사주기만 해. 그러면 지구가 쪼개져도 나는 투자할 거야. 이게 제가 그 전 방송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던 바로 자본가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요,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라고 칩시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거는 왜 아무도 수습하지 않고 방사능 터졌잖아요. 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야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의 개선은 하나도 안 만드냔 말이지. 예?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는데 해결책 없이 막 물건만 생산해서 찍어대고 사람이 윤택하게 살면 그게 인간 중심적인 기술입니까? 그게 인간 중심적인 문화입니까? 해결책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인간이 기술을, 문화를 윤택하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간을 윤택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만드는 토대예요. 근본이라고요. 막 찍어대고 오염되면 나물러라 집어 던지고 새로운 물건만 만들어서 열심히 지구가 환경이 오염이 되든 인간이 병이 들든 죽든 살든 무기를 찍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 게 그게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 아니라고요.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방사능 터지기 전에 후쿠시마에서 그 기술로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왜? 핵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서 마무리까지 딱 끝낼 수 있는 게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거대 자본가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요. 반쪽짜리 쓰레기 생각이라고. 그거를 억지로 사람들한테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라고 주입시키고 있다고. 자기들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찍어서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새끼들인데 왜 아무도 기술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이렇게 안 보냔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스턴트 같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찍어내서 빨리빨리 파는 게 이윤이 남는 거지. 해결법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거 개발하다가 망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을 위한 기술은 인간이 첫 번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잘 보세요. 인간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 문화인지 인간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는 경제인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제발. 한 나라의 민족과 문화를 붕괴시키는 이런 무기조차도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 과연 이러한 민낯을 보고도 우리가 잘한다,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삼성이 만들어낸 반도체를 통한 무기가 우리나라를 초토화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을 늘 넓게 보십시오. 단순히 한국의 자긍심에만 심취되어서 기업을 찬미하지 마시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럽히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정보,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미디어 속에 숨기고 있는
민낯을 절대 현혹되거나 신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집단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 지식을 그대로 내 입과 머리에서 토해내거나 대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걸 무엇보다 잘하는 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잘못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내가 생각하고 깊게 이해하면서 그 원천의 힘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게 진정한 지식의 알미지, 그저 보고 듣고 있는 현상 그대로를 광범위하게 알고 있다고 하고 그걸 머리로 많이 외워서 주입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여주는 저런 인간들은요, 우리에게 진짜 세상을 절대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다시 되물어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책 속에 있는 자신만의 이해와 의미를 깊게 되새김질시키는 것이 겉으로 수많은 책을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즐겁고 새롭고 복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